택시야, 이거 우리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 할머니가 제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방금까지 웃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화면 속 사람은 제 예비 신랑이었어요. 한 달 뒤에 결혼할 사람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명절에도 갈 곳이 없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3년째 면회 오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떨리는데 그게 제 손인지 할머니 손인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평범한 요양보호사였던 제가 어쩌다 이 일에 휘말렸는지, 그리고 왜 그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결혼을 제 손으로 엎어버렸는지요. 조금 긴 이야기예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왜 그랬는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수도권 외곽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올해 36이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이 일만 10년 넘게 했어요. 박봉이에요. 몸도 고됩니다. 어르신들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끼니 챙기고 밤 근무 들어가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좋았어요.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 데 없는 어르신들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드리는 일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연애는 사치였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누가 관심을 두겠어요. 그렇게 저는 30 중반이 넘도록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태욱 씨를 만났어요. 요양원의 물리치료기기, 납품하는 의료기기 회사 영업팀장이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드나들었죠. 처음엔 그냥 거래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르신들한테 참 잘했어요. 휠체어 탄 할아버지 보면 먼저 다가가서 손 잡아드리고, 거동 불편한 분들 문 잡아드리고, 영업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요. 한 번은 제가 무거운 기기 박스를 혼자 옮기는 걸 보더니 말도 없이 같이 들어줬어요. 그러고는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혼자 들지 마세요. 허리 나가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아무도 제 허리 걱정은 안 해줬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였어요. 태욱 씨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술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명절이 제일 힘들다고요. 다들 가족 보러 갈 때 자기는 갈 데가 없다고. 그 말을 하는데 눈빛이 쓸쓸해 보였어요. 저도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는 처지라 그 외로움이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곁은 내가 채워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요. 1년을 만났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청혼을 받았습니다. 태욱 씨 쪽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상견례도 간소했어요. 작은 아버지 네 분이 나오셨죠. 어릴 때부터 자기를 걷어주신 분들이라고 했어요. 두 분 다 점잖으시고 저한테도 잘 대해주셨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작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태욱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택시가 잘 좀 보듬어 줘요. 저는 그 말이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그랬어요. 결혼식은 2달 뒤로 잡았습니다. 청첩장도 돌렸고 예식장도 잡았고 웨딩 촬영까지 마쳤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이게 다 무너지기 한 달 전 이야기예요. 요양원에 제가 유독 마음 쓰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동네 할머니. 올해 78이세요. 치매 초기라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맑은 날이 더 많으세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시고요. 이 할머니가 3년째 면회 오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서류상 보호자라는 먼 조카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그분이 할머니를 여기 모셔다 놓고는
그 뒤로 얼굴 한 번 안 비쳤고요. 입소비도 가족이 보태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 받으시는 분이라 나라 지원으로 들어와 계셨어요. 친자식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할머니를 연고 없는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 아무도 안 왔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할머니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정신이 맑은 날이면 할머니가 종이약을 접으셨어요. 색종이도 아니고 요양원에 굴러다니는 광고 전단지를 손바닥만하게 잘라서요. 그걸 곱게 접어서 제 주머니에 슬쩍 넣어주시곤 했어요. "우리 색시 복 받아." 라고 하시면서요. 제가 제 돈으로 할머니 내복을 사다 드린 적도 있어요. 미용 봉사 오는 날이면 제일 먼저 할머니부터 모셔갔고요. 머리 곱게 빗고 거울 보시면 할머니가 소녀처럼 웃으셨거든요. 그 웃음 보는 게 좋았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창밖을 보면서 혼잣말처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바빠서 그래. 바빠서 못 오는 거야." 저는 그때 못 들은 척했어요. 서류에는 아들 얘기가 없었거든요. 조카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치매 증상이려니 했어요. 없는 자식을 만들어내시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은 웨딩 촬영을 마치고 출근한 날이었어요. 들뜬 마음에 휴게 시간에 동료들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다들 예쁘다고, 신랑 잘생겼다고 한마디씩 해줬죠. 저는 그 칭찬이 좋아서 실실 웃고 있었어요. 그때 복내 할머니가 휠체어로 지나가시다가 멈추셨어요. "우리 색시 신랑 좀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저는 반가운 마음에 무릎을 굽혀서 휴대폰을 할머니 눈높이에 맞춰드렸어요. 웨딩 사진을요. 할머니가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어요. 처음엔 웃으시면서 "잘생겼네. 우리 색시 신랑 참 잘생겼어." 하시면서요.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멎었어요. 웃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돌처럼 굳으시더라고요. 종이약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택시야, 이거 우리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 저는 처음에 웃었어요. "할머니, 이 사람은 제 신랑이에요. 할머니 아들 아니에요." 하고 달랬죠.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화면 속 잘생긴 청년을 보고 아들이라고 착각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제 손목을 꽉 잡으셨어요. 그러고는 또렷한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정신이 흐린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보다도 맑은 눈이었어요. "왼쪽 눈썹 위에 흉터 있지? 7살 때 자전거 타다 다친 그 자리야. 내가 업고 병원까지 뛰었어. 그 자국을 내가 어떻게 잊겠니? 내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욱 씨 왼쪽 눈썹 위에는 정말 흉터가 몇 개 있었거든요. 본인은 군대에서 다친 거라고 했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손목을 붙잡힌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넘기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흉터 위치도, 다친 나이도, 다친 이유까지도요. 여러 가지 생각에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날 밤을 꼬박 세우고 저는 다음날 태욱 씨를 만났어요. 원래는 묻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치매 어르신 말 한마디에 버릇없던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저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흉터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저녁을 먹다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자기 그 눈썹 위에 흉터 군대에서 다쳤다고 했지?" 태욱 씨가 젓가락질을 멈췄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저는 그걸 봤어요. "응. 훈련하다가. 갑자기 그건 왜?" "그냥 어릴 때 다친 줄 알았어서." 태욱 씨가 웃으면서 결혼식 답례품 얘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 잠깐 멈춘 젓가락이 제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어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상한 게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태욱 씨한테는 이상하게 닫혀있는 구석이 있었어요. 1년을 만나는 동안 그 사람 과거 얘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작은 아버지 손에 컸다. 딱 거기까지였어요. 더 물으면 표정이 어두워지니까 저도 아픈 기억이려니 하고 저는 안 물었죠. 근데 그게 아파서 못 꺼낸 게 아니라 일부러 숨긴 거였다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태욱 씨 회사 동료들이랑 다 같이 술자리를 했는데 나이 지긋한 부장님 한 분이 태욱 씨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어이, 동수! 아니, 태욱이! 저는 그때 그냥 별명인가 했어요. 회사에서 부르는 애칭 같은 거요. 근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태욱 씨 표정이 싹 굳었어요. 그러더니 부장님 말을 탁 끊더라고요. 부장님, 그 얘긴 됐고 한 잔 받으세요. 웃으면서 잔을 채웠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동수, 그 이름이 자꾸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요양원에서 복내 할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만 보면 사진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색시, 그 사진 또 보여줘. 우리 아들 사진. 처음엔 안 들으려고 피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들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미숙 언니가 그런 저를 보고 눈치를 챘어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무슨 일 있지? 며칠째 넋이 나가 있어.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할머니 얘기를 털어놨어요. 사진 보고 자기 아들이라고 한 거, 흉터까지 정확히 한 거요. 미숙 언니가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찼어요. 야, 너 정신 차려. 동네 할머니 치매야. 그 할머니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도 까먹는 분인데 무슨 흉터를 기억해. 결혼 한 달 앞두고 멀쩡한 신랑 의심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너무 맞는 말이라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결정적인 게 하나 떠올랐어요. 태욱 씨가 술자리에서 끊었던 그 이름, 동수. 저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태욱 씨 SNS를 처음부터 뒤졌습니다. 1년을 사귀었는데 그 사람 옛날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요. 계정을 만든 게 불과 3년 전이었어요. 그 전 인생이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41 먹은 사람의 과거가 3년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작은 아버지 손에 큰 것도 다 그 사람 입으로만 들은 거였어요.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큰맘 먹고 태욱 씨 회사 그 부장님한테 따로 연락을 했어요. 회식 때 명함을 받아둔 게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 때문에 여쭤볼 게 있다고 들러댔습니다. 통화 끝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부장님, 그런데 지난번에 태욱 씨를 동수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거 옛날 별명이에요? 부장님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좀 난처한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거 지원 씨가 모르는구나.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별명이 아니에요. 태욱이 옛날 이름이 동수예요. 한 3년 됐나? 개명했어요, 정태욱으로.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입사할 때 서류에 옛날 이름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 같은 늙은이들은 자꾸 옛날 이름이 입에 붙어서 본인은 그 이름 부르는 거 질색하던데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했지. 개명,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물론 개명이 죄는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 이름 바꾸는 사람 많죠.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1년을 만나고 결혼까지 앞둔 사람한테 자기 원래 이름조차 숨긴 거예요. 부장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근데 지원 씨, 이거 내가 괜한 말 한 거 같으니까 태욱이한테 비밀로 해줘요. 안 그래도 그 친구 옛날 얘기 나오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나 때문에 둘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공수,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복내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할머니는 아들 이름을 알고 있을까?
저는 그게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날 요양원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동네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마침 정신이 맑은 날이었어요. 창가에 앉아서 종이약을 적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아들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가 접던 종이약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보면서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동수, 정동수,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태욱 씨 옛날 이름이 동수라는 걸 저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회사 서류에나 남아있는 아무도 안 부르는 그 이름을요. 근데 3년째 면회 한 번 없던 이 할머니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정동수, 그 사람이 버린 옛날 이름을요. 치매 노인이 우연히 맞출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면서 젖은 눈으로 그러셨어요. 택시야, 우리 동수 어떻게 사니? 잘 사니? 응?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거짓말이 얘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할머니한테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과거를 듣게 됩니다. 할머니가 아들 이름을 정확히 안다는 걸 확인한 그날, 저는 집에 와서 한숨도 못 잤어요. 다 듣고 싶었어요.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듣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주 주말에 태욱 씨가 저희 집에 왔어요. 결혼 준비 얘기를 두런두런 하다가 제가 무심코 물었어요. 자기 부모님 기일이 언제야? 결혼하면 챙겨야지. 태욱 씨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러더니 좀 신경질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안 챙겨. 다 끝난 사람들인데 뭘. 다 끝난 사람들. 제가 1년 동안 알던 태욱 씨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쓸쓸한 표정으로 부모님이 그립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동네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마침 정신이 맑으셨어요. 제가 조용히 방문을 닫고 앉으니까 할머니가 먼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백시야, 우리 동수 얘기 듣고 싶어 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한참 창밖을 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떼셨습니다. 나는 생선 장수였어. 식당 바닥에서 좌판 깔고 할머니가 손을 펴 보이셨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굽어 있었어요. 평생 칼질하고 얼음물에 손 담그며 산 손이었습니다. 동수 아버지가 일찍 갔어. 동수가 5살 때 그때부터 나 혼자 키웠지. 새벽 4시에 나가서 밤까지 생선을 팔았어. 비린내가 몸에 배서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지더라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안 힘들었어. 우리 동수 공부 잘했거든. 반에서 1등 놓친 적이 없었어. 그 자식 대학 보내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어.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쥐었어요. 이 굽은 손으로 키운 아들이 태욱 씨라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아직은 아니길 바랬어요. 그런데 할머니 다음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대학을 보냈어. 등록금이 없어서 좌판 보증금까지 뺏어 보냈지. 그 자식이 좋은 회사 들어갔을 때 내가 시장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 이제 고생 끝이다 싶었거든. 할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부잣집 딸을 만났어. 결혼까지 하기로 했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태욱 씨가 결혼을 한번 했었다는 거요. 그 사람은 저한테 초혼이라고 했거든요.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동수가 내가 부끄러웠나 봐. 처갓집에 어미가 없다고 했대. 일찍 죽었다고. 그래서 결혼식에 날 안 불렀어. 죽은 사람이
식장에 나타날 순 없으니까. 나는 멀쩡히 살아 있는데 아들 결혼식에 죽은 사람이 돼서 못 갔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 나는 그것도 참았어. 자식 앞길에 흠될까 봐 내 아들 잘 되면 그만이다 싶어서 죽은 사람인 척 살았어. 동네 사람들이 동수 결혼 안부를 물으면 그냥 웃었지. 자식 결혼식에 못 가고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도 참은 어머니. 저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이 몇 년 못 갔어. 이혼을 했더라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이혼하면서 그 자식이 빈털터리가 됐어. 이자료에 뭐해. 그때 나한테 왔어. 전세금이 모자란다고 보태달라고.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손등을 쓸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게 정리했어. 생선 자판 30년 한 거, 그거 다 정리해서 줬어. 그게 내 전 재산이었어. 자식이 어렵다는데 어미가 어떡하니? 이게 마지막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음 말이 뭔지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그 돈 받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집을 찾아가도 이사를 갔더라고. 그러다 다리를 다쳤어. 자판도 없겠다. 다리도 못 쓰겠다. 갈 데가 없었어. 먼 친척 조카가 겨우 날 여기 데려다 놨지. 3년째 면회 한 번 안 오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아들이 어머니 전 재산을 받아 챙기고 죽은 사람 취급하며 사라진 거였습니다. 택시야, 그래도 나는 우리 동수가 바빠서 못 오는 줄 알았어. 그렇게 믿고 싶었어. 저는 할머니를 끌어안았어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요양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가 1년 동안 사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외로워서 쓸쓸한 게 아니었어요. 버릴 걸 다 버리고 지을 걸 다 지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이름까지 갈아치우고요. 그날 저녁 태욱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로 예식장 식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아직은 티를 내면 안 됐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할머니 말이 다 사실일까? 치매 어르신 말만 믿고 결혼을 엎을 순 없잖아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증거가요. 저는 다음날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혹시 그때 일을 증명할 만한 게 뭐 남아 있어요? 할머니가 한참 저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들어올 때 딱 하나 챙겨온 게 있어. 내 진보딸이 저 장롱 안에 있어. 할머니가 가리킨 건 방 한 구석 낡은 캐비닛이었어요. 요양원 들어올 때 가져온 유일한 짐이라고 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이 철마다 오시며 물건을 바꿔주는데 할머니는 3년째 그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꺼내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아니, 지금은 말고. 저는 멈칫했어요. 할머니가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정신이 흐린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깊고 또렷한 눈이었어요. 택시야, 너 한 번 열면 너 우리 동수랑 결혼 못해. 그래도 열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으셨어요. 나는 이 보따리 3년을 못 열었어. 열면 우리 동수가 진짜 나쁜 놈이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차라리 바빠서 못 오는 거라고 있는 게 나았어. 할머니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너는 달라. 너는 알아야 돼. 결혼하기 전에 나처럼 다 주고 버려지기 전에
저는 그 보따리를 한참 쳐다봤어요.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저걸 여는 순간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뀐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그 매듭으로 가져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매듭을 푸는 순간 1년 동안 사랑한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풀고 싶으면서도 풀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제 손등에 당신 손을 포 계셨어요. "택시야, 나도 무서워. 근데 너는 봐야 돼. 너는 나처럼 속고 살면 안 되니까." 그 말에 저는 매듭을 풀었어요. 낡은 보자기가 스르르 벌어졌어요.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건 빛바랜 종이 한 장이었어요. 손바닥만한 상장이었어요. 우등상 정동수. 제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자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정동수, 태욱 씨의 진짜 이름, 그 이름이 색이 다 바랜 종이 위에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상장은 한 장이 아니었어요. 우등상, 개근상, 글짓기 대회 상장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것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 세월을 종이 한 장 한 장으로 다 모아두신 거예요. "우리 동수가 공부를 참 잘했어. 상 받아오면 내가 그걸 시장 자판 벽에 붙여 놨어. 생선 사러 온 사람들한테 자랑했지. 우리 아들 또 상 탔다고." 저는 상장 밑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어요. 누렇게 변한 편지지였어요. 군대에서 보낸 거였어요. 펼쳐서 읽는데 그 한 줄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고생 그만하세요. 제가 제대하면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생선 냄새 안 나는 좋은 집에서 어머니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 드릴게요." 저는 그 편지를 든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그 편지를 보시더니 조용히 우셨어요. 편지 뭉치 아래 보자기 제일 깊은 곳에 봉투 하나가 더 있었어요. 다른 것들이랑 달랐어요. 상장이나 군대 편지처럼 빛바랜 게 아니라 비교적 책은 거였어요.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기록이었어요. 받는 사람 이름에 정동수. 금액을 보고 저는 숨이 멎었어요. 자판 30년 정리하고 받을 돈을 통째로 아들 계좌에 보낸 거였어요. 날짜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거 할머니가 떼다 두신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동수가 그랬어. 어머니, 이건 빌리는 거예요.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자리 잡으면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 가서 그 돈 다 보냈어. 보내고 나서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갚을 때 보여주려고 보관했어. 갚으면 같이 웃자고."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못 움직였어요. 그 돈 보내고 나서 전화가 안 되더라. 처음엔 바쁜가 했지. 한 달, 두 달, 그러다 집을 찾아갔더니 이사를 갔더라고. 그 돈 붙이고는 그의 얼굴을 다신 못 봤어. 빌린다던 말도 겠다는 말도 다 거짓이었어요. 그건 어머니 통장을 비우기 위한 마지막 한마디였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종이는 빈문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믿었다는 그 믿음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고요.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게 의심이 아니었어요. 증거가 제 손에 있었어요. 할머니 말은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생선 자판도, 등록금도, 전세금도, 그리고 그 돈을 받고 사라진 것까지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택시야, 나는 이걸 3 년을 안 봤어. 보면 우리 동수가
진짜 그런 놈이 돼 버리니까 차라리 바빠서 못 오는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게 나았어. 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근데 너 보니까 안 되겠더라. 너 그 애랑 결혼하면 너도 나처럼 돼. 다 주고 바치고 그러다 죽은 사람 되는 거야. 나는 그게 싫어. 너만큼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저는 그 말에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태욱 씨가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골랐을까? 가진 것도 없고 따져 물을 부모도 멀리 있고 평생 남 수발만 들어온 사람을요. 그 사람한테 저는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평생 자기를 군말 없이 돌봐줄 두 번째 어머니가 필요했던 건지도요. 그날 밤 집에 와서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두 사람이 자꾸 겹쳤어요. 좌판 벽에 아들 상장을 붙여놓고 자랑하던 할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돈을 뽑아내고 사라진 남자. 같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남자랑 한 달 뒤에 결혼할 사람이었어요. 새벽이 다 돼서 태욱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이 안 온다고 제 목소리 들으려고 했대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1년 동안 저를 설레게 했던 그 목소리요. 자기 결혼하면 내가 진짜 잘할게. 평생 고생 안 시킬게. 자기 손에 불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저는 그 다정함이 그날따라 소름 끼쳤어요.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저랑 새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죽은 사람 취급해놓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누르고 대답했어요. 응, 생각해 볼게.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 통화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못 미루겠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얼굴을 보고 직접 물어야겠어요. 다음 날 저는 거래 내역을 복사했어요. 원본은 할머니 보따리에 도로 넣어뒀어요. 이숙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진짜 괜찮겠어? 결혼이 코앞인데. 저는 웃으려다가 실패했어요. 언니, 나 그 사람 만나러 가. 직접 확인할 거야. 이숙 언니가 한참 저를 보더니 제 손을 잡아줬어요. 조심해. 사람이 궁지에 물리면 무슨 짓 할지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퇴근하고 저는 태욱 씨 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1년을 만나면서 몇 번 가본 집이었어요. 늘 설레는 마음으로 갔던 그 길을 그날은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못 잡을 지경이었어요. 태욱 씨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저 안에 제가 1년 동안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인간이 있었어요. 저는 가방 속 사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서 현관 앞까지 걸어갔어요. 그날 제 결혼은 끝나게 됩니다. 태욱 씨가 문을 열었어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더라고요. 지연아,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평소랑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그게 저는 더 무서웠어요. 저는 안 들어가고 현관 앞에 선 채로 가방을 꼭 쥐었어요. 오빠, 나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오빠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저는 숨을 한번 골랐어요. 1년 동안 사랑한 사람한테 이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해야 했어요. 오빠 원래 이름 동수지? 정동수. 오빠 얼굴에서 웃음기가 살짝 빠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여유가 있었어요. 아, 그거? 개명한 거 누구한테 들었어? 별거 아니야. 옛날 이름이 촌스러워서 바꾼 건데 그걸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선장수 복내 할머니 두 분 아들이지. 그 한마디에 오빠가 굳더군요. 무,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저는 가방에서 거래 내역 사본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빠 눈앞에 펼쳐 보였어요. 오빠가 그걸 보더니 한 발 물러섰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 안 돌아가셨어. 살아 계셔.
3 년째 내가 일하는 요양원에 계셔. 오빠가 저를 빤히 봤어요. 그 순간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 사람 얼굴에 떠오른 게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놀라움도 아니었어요. 귀찮음이었어요. 3년 만에 살아있는 어머니 소식을 들은 사람의 얼굴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 오빠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란 게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황한 건 죽은 사람으로 묻어둔 어머니가 하필 제 직장에 있다는 거였어요. 들킬 줄 몰랐던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랬어? 어머니가 자기 키우느냐 자판에서 30년을 일했다며 등록금 대느냐 보증금까지 뺐다며 그 돈도 다 가져갔잖아. 어떻게 사람이" 오빠가 갑자기 인상을 썼어요. 그러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노인네가 먼저 날 놨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를 그 노인네라고 부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어. 좋은 집안에 장가가는데 생선 비린내 풍기는 홀어머니가 따라붙으면 누가 받아주겠어? 그래서 내가 정리한 거야. 그 노인네 인생이 불쌍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준 거라고. 정리?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게 정리야? 어차피 늙으면 다 시설로 가. 빠르냐 늦냐 차이지. 그 노인네는 거기가 더 편해. 자식 신경 안 쓰고 밥 주고 재워주고. 저는 그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가 1년 동안 사랑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오빠, 나한테 왜 결혼하자고 했어?" 오빠가 당황했어요. "갑자기 그건 왜? 솔직히 말해. 나 좋아한 거 맞아? 아니면 내가 만만해서야? 가진 것도 없고 따질 부모도 없고 평생 남 수발만 들어온 여자라서 오빠 옆에서 군말 없이 돌봐준 사람이 필요했던 거 아니야?" 오빠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머니한테 했던 짓을 저한테 또 하려던 거였어요. 헌신적인 사람을 골라서 다 뽑아 쓰고 버리는 거요. 오빠는 어머니한테 군대에서 편지 썼더라.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 드리겠다고. 어제 나한테도 똑같이 말했지? 평생 고생 안 시키겠다고. 오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약속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지켰어? 그 좋은 집에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 드렸어?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서 광고 전단지로 종이압 적고 계셔. 오빠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끼고 있던 반지를 뺐어요.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해. 그 말에 오빠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지원아,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내가 엄마 모실게. 당장 요양원에서 모셔올게. 자기 말이 맞아. 내가 사람이 못됐었어. 자기랑 결혼해서 어머니도 모시고 잘 살게. 제발 결혼만은." 저는 그 모습에 잠깐 흔들렸어요. 1 년을 사랑한 사람이 눈물까지 보이면서 매달리니까요. 어쩌면 진심일까?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런데 그때 오빠가 한 말이 저를 정신 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내역서 말이야. 그거 자기가 갖고 있어 봤자 소용없어. 이미 시효 다 지났고 어머니가 그냥 준 돈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괜히 그런 거 들고 다니지 마. 자기만 이상한 사람 돼." 무릎 꿇고 빌면서도 그 와중에 증거 무력화부터 계산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의 머릿속이 아니었어요. 저는 흔들렸던 마음을 접었어요. 저는 붙잡힌 손을 뺐어요. 방금 그 말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어. 무릎 꿇고 비는 순간에도 자기는 어머니 모실 생각이 아니라 증거 막을 생각부터 했어. 오빠가 멈칫했어요. "나 갈게. 결혼은 끝이야. 청첩장 돌린 사람들한테는 내가 알릴게." 제가 돌아서는데 오빠가 일어나면서 목소리가 변했어요. 방금까지 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 지금 이러는 거 후회할 거야. 결혼 한 달 앞두고 파혼한 여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것도 환자 가족 사생활 캐고 다니는 요양보호사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했어요.
방금 무릎 꿇고 울던 사람 입에서 나온 협박이었으니까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차로 돌아왔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시원하면서도 무서웠어요. 1년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은 작은아버지였어요. 전화기 너머 작은아버지 목소리는 상견례 때랑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제 손을 잡고 우리 태욱이 잘 보듬어 달라며 사람 좋게 웃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한마디부터 차갑더라고요. 지원 씨, 어제 태욱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작은아버님, 무슨 짓이라뇨? 저는 사실을 확인한 것뿐이에요. 태욱 씨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요양원에 그 노인네 얘기는 그만해요. 지원 씨가 뭘 안다고. 그 집안 사정은 우리가 더 잘 알아. 태욱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다 늙은 치매 노인 말 한마디 듣고 멀쩡한 사람을 페루나로 몰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멀쩡한 사람이라뇨.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사람을요. 이봐요. 태욱이가 그 사람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그 노인네가 먼저 자식 인생 망쳐놨다고. 지원 씨가 그 속사정도 모르고 끼어들어서 다 된 결혼을 깨놓은 거야. 가족사가 통째로 뒤집히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원장님이 저를 원장실로 부르셨어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지원 씨, 어제 우리 요양원으로 항의 전화가 2통이나 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직원이 환자 가족 사생활을 캐서 멀쩡한 사람을 협박하고 다닌다고 한 분은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까지 했어요. 작은아버지, 그리고 그 사람, 둘이 손을 잡은 거예요. 제가 파원을 통보한 바로 다음 날에요. 원장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협박을 한 게 아니라 지원 씨, 나도 지원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시설은 평판이 생명이에요. 환자 가족이 직원 걸고 넘어지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곤란해져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히 좀 해결해줘요. 원장님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적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끄러워지는 게 싫은 거였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러다 직장까지 잃겠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이번에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원아, 너 파혼했다는 게 무슨 소리야? 결혼이 코앞인데? 벌써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사람이 양가에 다 알린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게요. 엄마,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죽었다고 속이고 지원아. 그런 옛날 일까지 네가 뭘 들추고 그래. 그냥 덮고 살면 되지. 너 그 나이에 파혼하면 다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무슨 망신이야 이게. 저는 엄마 말이 너무 속상했어요. 제 편이어야 할 엄마마저 결혼을 깨지 말라고 하니까요. 남자가 좀 모자라면 어때? 사람이 평생 완벽한 게 어딨어? 네가 좀 참고 살면 엄마, 그 사람은 자기 친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나한테는 안 그럴 것 같아? 엄마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위약금이 얼만데 청첩장 받은 사람들은 또 어쩌고. 결국 다들 같은 말이었어요. 사실이 뭐냐가 아니라 시끄러워지는 게, 망신스러운 게, 손해보는 게 문제라는 거요. 그 며칠이 제 인생에서 제일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직장에서는 원장님이 눈치를 줬어요. 친정에서는 엄마가 결혼을 밀어붙였고요. 그 사람과 작은아버지는 저를 치매 노인 말 듣고 멀쩡한 사람 인생 망친 여자로 소문내고 다녔어요. 어디에도 제 편이 없었어요. 밤에 혼자 앉아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차라리 모른 척할 걸 그랬나. 사직서를 써야 하나 싶었어요. 가방에 늘 넣어 다니던 사직서 양식을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때 제 주머니에서 뭔가 잡혔어요. 동네 할머니가 접어준 종이약이었어요. 광고 전단지로 접은 손바닥만한 종이약이었어요. 며칠 전에 제 주머니에 슬쩍 넣어주신 거였어요. 우리 색시 복 받아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종이약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사직서를 도로 집어넣었어요. 다음날 저는 동네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는데 흔들렸던 마음이 다잡아졌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파혼한 것도, 작은 아버지가 저를 몰아붙이는 것도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택시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한참 저를 보시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택시야, 나는 평생 참았어. 자식 흠될까 봐,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를까 봐 다 참았지. 죽은 사람인 척까지 했어. 근데 참아서 남은 게 뭔 줄 아니? 요양원 구석방에서 외롭게 사는 거야." 할머니 눈빛이 단단했어요. "너는 참지 마. 참으면 너도 나처럼 돼. 무서워서 못하겠으면 내가 증인 설게. 정신 맑을 때 어디 가서든 다 말할게. 우리 동수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며칠 동안 제 편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었어요. 저는 그날 마음을 먹었어요. 도망치지 않기로요. 그 사람과 작은 아버지가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간다면 저는 사실로 맞서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도움을 받기로 했고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자꾸 명예훼손이니 들먹이니까 저도 법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복내 할머니 일도요. 할머니가 당한 게 법으로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을 이제 다른 데 쓰기로 했어요. 상담 예약을 잡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저는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전날 그 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그 거래 내역서 들고 다닐 생각하지 마. 그거 환자 정보 빼돌리는 거야. 잘못하면 너 고소당해. 그리고 그 노인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빠져."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헛웃음이 났어요. 그런데 그 문자 덕분에 오히려 확신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막으려는 거, 그만큼 그 거래 내역서가 무서운 거라는 걸요. 저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변호사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더니 한참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래 내역서 사본을 내밀었어요. "이걸로 할머니가 떼인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만으로는 어려워요.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만 보여주지 빌려준 건지 그냥 주신 건지는 증명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래 입증이 까다롭고요. 저는 맥이 빠졌어요. 어렵게 찾은 증거였는데요. 그런데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면서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 씨,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법적으로 훨씬 무거운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처갓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속였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결혼식에도 어머니를 안 불렀대요. 변호사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법에 있어요. 물론 무조건은 아니고 부모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고 자식은 부양할 여유가 있을 때죠. 할머니는 거동도 불편하시고 기초수급으로 계시니 부양이 필요한 상태가 분명하고요. 이건 어머니가 자식한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큰돈은 아니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거죠. 저는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변호사님, 그 사람은 다 거짓말로 빠져나갈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자기를 버렸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셨어요. 부양료 청구 자체는 거짓말과 별개예요. 자식이면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지금 상대가 지원 씨를 치매 노인 말 믿고 사람 잡는 여자를 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깨야 해요. 할머니 말씀만으로는 치매 노인 주장이라고 빠져나갈 테니까요. 그 사람이 어머니를 죽었다고 속인 걸 멀쩡한 제3자가 증언해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쳤어요. 저요. 제가 그 말을 꺼내자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그 사람 첫 번째 부인이요. 그 사람이 처갓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속였다면 그 거짓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 바로 전처잖아요. 결혼식에 시어머니가 없었던 것도 그 사람이 제일 잘 알 거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만약 그 전처분이 증언만 해준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치매 노인말이 아니라 멀쩡한 제3자가 나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살아계셨다. 라고 말해주는 거니까요. 문제는 전처를 어떻게 찾느냐였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동네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라면 아들 첫 결혼 상대를 알고 계실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날 바로 요양원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그날도 종이학을 적고 계셨어요. 할머니, 동수 씨 첫 번째 부인 혹시 이름 아세요? 할머니가 접던 손을 멈추셨어요. 한참 기억을 더듬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떼셨어요. 이름은 정확히는 몰라. 근데 그 집이 사업하는 집이라는 건 알아. 우리 동수 결혼하던 날 내가 멀리서 그 식을 봤거든. 그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 할머니가 그날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동수 결혼식 날 나는 못 갔잖아. 좋은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엄마가 어떻게 안 가니? 멀리서라도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거 보고 싶었어. 그래서 예식장 근처에 숨어서 멀리서 봤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신부 측 사람들이 타고 온 차에 무슨 회사 이름이 붙어 있었어. 그 집이 사업하는 집이라고 들었거든. 내가 그 이름을 안 잊어버리려고 속으로 수십 번을 외웠어. 언젠가 우리 동수 소식이라도 들을까 싶어서. 할머니가 그 회사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지역에서 꽤 알려진 중소기업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한테 그 이름을 전했어요. 변호사가 수소문을 시작했고요. 며칠 뒤 연락이 왔어요. 그 회사 대표의 딸이 그 사람이 첫 번째 부인이 맞다고요. 지금은 재혼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처음엔 경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복내 할머니 얘기를 꺼내자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그러셨어요. 그 어머니 살아계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어요. 이분도 속았던 거예요. 며칠 뒤 저는 그 전처분을 만났어요. 40대 초반의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마주 앉자마자 그분이 먼저 입을 떼시더라고요. 며칠 전 전화로 들었지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 사람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어머니는 자기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결혼식에도 시댁 어른이라곤 작은 아버지 내외밖에 안 왔어요. 명절이 돼도 그 사람은 나는 그런 거 안 챙긴다며 어디 가는 법이 없었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한테 했던 말이랑 토시 하나 안 틀렸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명절이 외롭다. 1년 동안 저를 흔들었던 그 말이요.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헤어졌고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건 저 오늘 처음 들어요. 3년을 같이 산 아내조차 어머니가 살아계신 걸 몰랐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어머니를 지웠던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혼은 왜 하셨어요?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돈이요. 그 사람이 제 친정돈을 자꾸 빼갔어요. 사업한다고, 투자한다고. 처음에 믿었죠, 남편이니까. 그러다 액수가 점점 커지고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헤어졌어요. 그분이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한테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돈줄이었다는 걸요. 우리 친정이 사업하는 집이거든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걸 보고 접근한 거였어요.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친정 돈을 보고 접근한 첫 번째 결혼, 그리고 가진 것 없고 의심 없는 저를 고른 두 번째 결혼. 상대는 달랐지만
방식은 똑같았어요. 필요한 걸 뽑아내고 버리는 거요. 그 사람이 이번엔 그쪽이랑 또 결혼하려고 했군요. 그분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에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다 잃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그쪽은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전처분이 증언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 그 사람한테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래요. 할머니 부양료 청구도 하고 그 사람의 한 짓도 다 밝힐 거예요. 변호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좋아요. 그런데 지연 씨,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그 사람 직업이 의료기기 영업이라고 하셨죠? 만약 이 일이 그 업계에 알려지면 그 사람이 일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던 깨끗한 새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사람한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 사람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지원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변호사님 뭐니 다 그만두고 둘이 더 풀자. 내가 잘못했어. 며칠 전 협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정조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전처가 증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벌써 그 사람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할 얘기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제가 그렇게 끊으려 하니까 그 사람이 다급하게 매달렸어요. 잠깐만. 그, 그 전처,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다 옛날 얘기야. 그리고 어머니 부양료, 그거 내가 다 낼게. 응? 다 낼 테니까 회사에는 말하지 마, 제발.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게 뭔지요. 어머니도 부양료도 아니었어요. 자기 밥줄. 그게 흔들리는 게 무서운 거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변호사랑 그리고 어머니랑 의논해서 정할 거예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합의 자리가 잡혔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그 사람이 작은 아버지랑 같이 왔더라고요. 상견례 때 제 손을 잡고 웃던 그 작은 아버지요. 그런데 그날은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작은 아버지가 먼저 입을 떼더라고요. 지원 씨, 우리도 좋게 끝내고 싶어요. 어머니 부양료, 위자료 원하는 만큼 줄게요. 대신 이 일 더 크게 만들지 맙시다. 서로 좋을 거 없잖아요. 돈으로 입을 막으려는 거였어요. 그때 제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꺼냈어요. 그 전에 이거 먼저 보시죠. 전처분이 직접 써준 거였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다는 거, 이혼하고 나서야 살아계신 걸 알았다는 거, 다 적고 서명까지 해주셨더라고요. 그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작은아버지도 그 서류를 보더니 말문이 막혔더라고요. 치매 노인 말이라고 하셨죠? 이건 치매 노인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떨궜어요. 작은아버지가 그래도 버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서류 하나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위약료야 법대로 주면 되는 거고. 그때 변호사가 두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부양료는 법대로 받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그 사람을 똑바로 봤어요. 저희는 부양료 청구하고 그동안 어머니가 받으신 지원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정태욱 씨가 부양 능력이 있으면서 어머니를 방치했다는 걸요. 이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그쪽이 판단하실 일이고요. 그 사람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처음으로 진짜로 무너진 얼굴이었어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지금 합의하실지 법정에서 끝까지 가실지 그건 그쪽이 정하세요.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작은 아버지가 그 사람을 한번 보고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 사람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엔 저한테가 아니라 돈 앞에서요. 자기 밥줄 앞에서요. 합의는 그날 정리됐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아보낸 돈, 거기에 그동안의 부양료까지 그 사람은 그걸 다 토해냈어요. 법으로 끝까지 가면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이었지만 그 사람은
회사에 알려지는 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 발로 다 내놨어요. 작은아버지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저를 한번 노려봤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한마디 했어요. 작은아버님, 상견례 때 어머니 죽었다고 거짓말하는데 작은아버님도 같이 하셨죠? 작은아버지가 도장을 찍던 손을 멈췄어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저를 붙잡으려 하더라고요. 지원아, 정말 미안해. 한 번만 그 미안하다는 말 저한테 할 게 아니었어요. 평생을 바치고도 죽은 사람이 됐던 그 어머니한테 했어야죠. 그 뒤의 일은 그 사람이 자초한 대로 흘러갔어요. 소문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떠벌리지 않아도 그 바닥은 좁았어요. 어찌어찌 얘기가 돌기 시작했고 제일 먼저 제가 일하던 요양원이 그 사람 회사랑 거래를 끊었어요. 그러자 다른 요양원 병원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어요. 어르신 모시는 시설에서 자기 어머니 버린 영업사원을 반길 리가 없었으니까요.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니 영업팀장이라는 사람이 실적이 안 나왔어요. 결국 그 사람은 회사에서 밀려났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까지 바꿔가며 만든 그 인생이 자기가 버린 어머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정확히는 어머니를 버린 자기 자신 때문에요. 원장님도 달라졌어요. 한땐 저더러 조용히 하라던 분이 나중엔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지원 씨, 내가 그때 못 알아봐서 미안해요. 지연 씨 같은 사람이 우리 요양원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 말에 웃었어요. 직장을 잃을 뻔했던 제가 오히려 더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게 됐거든요. 6달 뒤였어요. 받아낸 돈으로 동네 할머니는 형편이 좀 폈어요. 구석방에서 햇볕 잘 드는 좋은 방으로 옮기셨고요. 창가에 화분도 놓고 좋아하시는 종이약도 마음껏 접으시고요. 저는 구석방에서 외롭게 안 계셔도 됐어요. 그날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뭔가를 내미셨어요. 직접 뜨신 목도리였어요. 택시야, 이거 너 주려고 내가 만든 거야. 저는 그 목도리를 받아들고 한참을 못 움직였어요. 택시야, 미안하고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죽은 사람으로 살다 갔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가 절 구해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평생 못 잊을 말씀을 하셨어요. 택시야, 너는 내 며느리는 못됐지만 내 딸 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가족이라는 게 참 무엇인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자식한테 바친 국내 할머니의 삶이 참 많은 걸 돌아보게 합니다. 자식을 위해 다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다 내어주고 빈손이 된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식은 또 얼마나 될까요?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당장은 무탈하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그 용기가 결국 한 사람을 구하고 자기 자신도 지켜냈습니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지원 씨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깊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